야, 저런 이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고 많은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진단 이후에 필요한 도움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저희가 그 서울학습 도움센터에 학습 상담사가 한 140, 1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진단이 끝나면 그 아이의 진단에 맞는 보정 프로그램들을 학습 상담사가 붙어서 주 2회 정도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게 이 부분이 아니라 난독이나 혹시 다른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뭐 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 받게끔 거기까지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저 상담센터 일화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아들이 저기 이제 학교에서 저곳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아이가 여기 가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진짜 엄청 맞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제가 딱 보니까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아이나 학부모에게 학교 밖에 어딘가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걸 거예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인데.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발걸음을 하시는 부모님과 아이들은 되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받은 진단이나 그 후에 그런 처치들이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없었던 정말 우리가 전문적인 도움을 학교로부터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뭐 다녀와서 그게 상처가 되거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말씀하실 때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염려 안 해도 되는 받고 나면 진짜 좋은 거 받았네 이런 느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님한테 저희가 받았던 그 피드백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이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그 말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아이의 생명이 먹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 모르던 걸 알게 돼가지고 까막눈이면 해외여행 가면 글자가 그냥 그림으로밖에 안 익혀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클리닉 센터에서 지도해서 끝까지 지원해서 얘가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유력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구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를 피드백 받았는데 저도 참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우리 교육청 하는 역할이 한 아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생을 잘 아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이 왜 중요한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얘가 수학을 못해, 분수 계산을 못해. 근데 왜 분수 계산을 못하지? 라고 봤더니 이 아이는 수 감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수에 대한 정서적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서의 전혀 돌봄에 뭐 집에 책 한 권이 없는 상태에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너 이거 먹어라고 해서 계속 먹이면 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체하지 않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이 기초학력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그러면 진단을 할까?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리고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기초학력을 좀 진단해 보고자 했을 때 뭐 이용 가능한 검사 도구들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뭐 진단은 사실 이제 뭐 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관찰로 하는 비형식적인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검사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형식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물론 관찰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관찰 평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진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연찬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 측정평가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는 곳에 다양한 진단 도구, 저희는 이제 인지 능력에 관한 도구입니다. 학습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꾸꾸 사이트에도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 꾸꾸 사이트. 왜 꾸꾸예요? 힙업 캐치업에서 KUCU에서 아,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킵업, 캐치업. 캐치업, 캐치업. 꾹꾹. 이제 보존아이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제 포털로 부진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꾸꾸 사이트 안에 들어오면은 학습 역량 검사라든지 뭐 아이의 뭐 어휘력, 그다음에 수리력, 아니면 기억력 이런 테스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학습 저해 요인이 뭔지 확인하는 방법, 유형, 학습 유형, 그다음에 정서 행동 아이의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그럼 도구들이 되어 온라인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면 결과도 나오고 네, 결과지까지 그 결과지에는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언도 포함되어 네네네,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해요. 그건 네, 해야죠. 수능만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진단 평가를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진단이 좋긴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 일반인들 볼 때는 그 언론 뉴스에 나올 때 이게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한 진단 말고 전체 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단 평가 이거 있으면 엄청난 또 이슈가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 왜 하냐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어떤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뭐 논란이 많은데 진단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차이는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진단평가에 대해서 국내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있죠. 이게 전수평가냐,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표집이냐. 네.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은 고등학교 대상이지만 최근에 개발한 그 진단평가가 일제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특정 학교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특정 학교의 특정 반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특정 반의 소수 개인들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건강진단처럼 언제든지 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고 저는 그게 진보된 이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패널로 또 참여하셨으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요즘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인공지능이니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경로와 도구, 과정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이 많이 바뀌어서 모둠 수업을 한다든지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과거 같은 읽기, 쓰기, 세마기, 수학 같은 3Rs만 활용한 집필평가가 이것만으로 과연 기초학력이 충분히 평가될 것인가 아니면 영상을 해독하는 능력이라든지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또 비판적 사고력, 목표의식을 가지고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도 이것도 충분히 요즘 아이들한테는 학습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읽기, 쓰기, 세마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는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지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에 따른 서열화보다는 내 아이의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테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초 교육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이 진단 평가에 대한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사교육 시장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구나. 사교육 시장에 진단평가 문제집이 있다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경우에 한글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 실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이미 다 배우고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제하에 좀 부족한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고등학교 다른 수업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수업 자체가 중상위권 선행하고 온 친구들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고 있고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더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친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육 시스템, 평가 시스템 자체가 미달하는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네요. 선생님 한번 의견. 예, 선생님 누구 없으신가요? 네. 예, 저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평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형태의 일제고사가 시행되다가 어느 해부턴가는 이제 교사별 상시평가제로 되고 지금은 이제 100% 수행평가제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 100%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이들을 서열화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교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에는 이 현재 100% 수행평가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실제로 학부모 상담을 해봐도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혀 성적이 어느 정도다 이게 객관적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다라고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체제는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데요. 그렇군요. 그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일반화된 아니면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나온 제도인데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혁신학교라는 이 제도가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이런 기초학력이 낮아진 요인이라면 정말로 이게 낮아진 요인이라면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기 좀 진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장학사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많은 대답을요? 짐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 그 혁신학교 관련해서 얘기부터 네 분 해주시죠.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고민이기도 해요. 저희도 초3, 중1 진단평가 하겠다 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게 또 학부모님들 의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초3, 중1 모든 학생들 진단평가 하겠다는 기저에는 혁신학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간의 혁신학교는 이루어졌지만 기초학력은 낮아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극복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표준화된 진단 도구를 투입을 해서 그게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또 맞춤형 보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궁금한 것도 우리 아이가 정말로 3학년 수준에 맞는 아이야? 이 정도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판별해 주고 싶었었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건 ING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쪽으로 저희도 더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여전히 또 ING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미도달됐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데이터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 시험을 주고 여기에서 미도달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혁신교육이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죠. 네.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기소침해져요. 언론에서 막 큰일 났다, 걱정이다 하니까 자기 미루달로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 저 걱정이에요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를 혁신한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고 수업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수업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혁신학교의 기본 개념이나 어떤 것들이 교육의 기본과 전혀 어긋나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게 지원이잖아요. 맞아요, 지원. 네, 마지막으로 이 기초학력 부진 예방하고 또 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부터 하시죠. 저희가 뭐 많은 정책들을 어쨌거나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전은 하나에도 놓치지 말자예요. 부족하고 힘든 아이들이 사실 공교육만큼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은 없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다 케어를 해요. 근데 부족하고 소외되고 배움이 느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려고 더 노력할 거고요. 영화 친구의 유호성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누구 한 명이 끝까지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움이 느린 아이를 끝까지 잡아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정책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나요? 네, 좋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예, 우리 김경미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수업 2교사제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이 교육 제도가 너무 쉽게 바뀌면은 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랑 같은 전공을 하신 분이 이제 영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쓰는 예산에 공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수학과학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예산이 커지는구나. 제가 실은 이제 이 기초학력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징징거렸어요. 돈 달라고. 왜냐면 돈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네네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그렇죠. 뭐 AI 인공지능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걔 부진이 아닐 거예요. 그 기계가 왜냐면 이 아이들은 부진 아이들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의 그 인지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 중에 감정 기억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 감정 기억을 주는 건 사람이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건 우연 변수에 의해서 변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모두가 다 되는 그런 구조가 되려면 충분한 이제 지원과 인력과 예산은 그냥 이거는 뭐가 바뀌었다고 깎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집에 쌀 안 떨어지듯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성과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은 학습 복지이기 때문에 성과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처음 걸음마 뗄 때 그냥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신문 기사에서도 읽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단발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단기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믿고 열심히 같이 힘내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에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가 이게 어떤 지원이 내려왔을 때 저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지원 가지고 돼? 택도 없다. 저 아이들 하나를 하려면 10아이들, 5아이들 돌보는 힘이 드는데 저걸 해낸다고?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좀 IQ가 좀 낮든 뭐가 좀 부족하든 그 아이들도 그 아이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을 제공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뀌는 학습법을 준비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려면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굉장히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에게 많은 리더십을 분산시키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동아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꾸 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걸 생각하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 가지고는 이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역량, 그러니까 학교 문화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아니야, 해보니까 바꿀 수 있어. 제발 저렇게 바뀌잖아. 이런 것이 성공경을 가지고 막 학교에 꽉 찼을 때 그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바뀌고 교사의 역량이 바뀌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성공 사례를 다 나눠야 돼요. 전국적으로 한 학교 내에서도. 그러면 수업 나누려 해야 되니까 자기 수업 활짝 문 열고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막 나눠야 돼요. 그래요. 예, 이런 것이 함께 변하지 않고 그냥 뭐 보장법을 만들고 지원한다고 이게 변한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들 들어보면서 진짜 다시 공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낙오자 없는, 낙오 학생 없는 그런 어떤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낙오 학생이,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 학생이 발생한다면 저는 우리 세금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아까 영재와 이 기초학년 미달과의 그 영차이 난다는 거, 이 자체부터 저는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느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교사나 학부모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학습 부진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더딘 시간을 견뎌줘야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부모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했을 때 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기초학력의 지원은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사회의 책무상 함께 나가야 되겠다. 단 한 명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볼 때는 단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까지 봐야 된다.